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박무빈이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해먼즈 로메로 중심으로 세트를 풀어가는 구조다. 박무빈은 최근 패스 선택 비중을 높이며 픽앤롤과 킥아웃을 중심으로 공수 흐름을 관리한다. 하지만 볼이 한쪽에서 오래 머물면 세트 오펜스가 뻑뻑해지고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해먼즈는 외곽 돌파 모두 가능하나 오프볼 영향력이 불안정해 팀 전체 리듬이 끊기는 구간이 있다. 로메로는 골밑 피지컬과 리바운드에서 강점이 있지만 하이포스트 플레이메이킹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 포지션 안에서 볼 순환이 늦어지면 상대가 수비 로테이션을 손쉽게 정비하는 구조가 나온다. 서울 SK는 김낙현 톨렌티노 원희를 축으로 하프코트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김낙현은 콤보 가드 역할로 첫 템포를 끌어가며 드리블 핸드오프 픽앤롤을 자유롭게 조합한다. SK는 탑 윙 코너로 이어지는 스윙 패스 속도가 빠르고 한 포지션에서도 23번 볼 순환이 이뤄진다. 톨렌티노는 3핸드디 역할로 코너 3점과 백도어 컷으로 공간을 넓혀주며 팀 공격 효율을 높인다. 원희는 엘보로우 포스트 모두에서 패스와 득점을 해내는 하프코트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에서도 원희의 림 프로텍션과 김낙현의 볼 프레셔가 동시에 작동해 라인 밸런스를 유지한다. 울산 모비스가 해먼즈 로메로의 개인 돌파에 기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SK의 조직적인 로테이션은 더 부담스럽다. 반면 SK는 빠른 스윙 패스로 모비스의 느린 클로즈아웃 타이밍을 파고들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갖는다. 원희의 포스트 플레이가 시작되는 순간 모비스의 도움 수비가 늘어나고 외곽 수비가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프코트 싸움이 길어질수록 공격 패턴의 완성도에서 SK 쪽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변준영이 아웃렛 패스와 아반도의 사이드라인 질주가 동시에 가동되며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세섭 수비가 완성되기 전에 곧바로 페인트 존 돌파와 킥아웃 3점을 만드는 패턴이 이들의 대표적인 득점 루트다. 변준영은 공을 오래 끌지 않고 첫 두 템포 안에서 승부를 보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는 유형이다. 아반도는 와이드 오픈 3점과 순간 컷신을 번갈아 활용해 수비의 도움 각도를 어렵게 만든다. 오브라이언트는 하이포스트 로우포스트를 오가며 핸드오프 포스트 업롤 인까지 가능한 핵심 허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관장은 트랜지션과 하프코트 세트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원 KT는 김선영을 중심으로 한가드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김선영은 방향 전환과 속도가 살아있지만 4쿼터 내내 폭발력을 유지하기엔 체력 부담이 크다. 카굴랑아는 외곽 스파섭과 세컨 핸들링을 병행하지만 패스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종종 보인다. 아이제아 힉스는 골 밑에서 사이즈로 버텨주지만 도움 수비 후 복귀 속도가 느려 외곽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기곤 한다. 세컨드 브레이크 이후 하프코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볼 흐름이 끊기며 세트 오펜스가 무거워지는 문제가 지속된다. 벤치 로테이션 구간에서는 공격 옵션이 단조로워지고 연속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KT가 템포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 전환 수비와 외곽 로테이션인데 정관장이 이 약점을 정면으로 때릴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미스가 나는 순간 거의 자동처럼 이어지는 정관장의 트랜지션은 김선영 힉스 라인의 체력 부담을 빠르게 키울 전망이다. 오브라이언트가 하이포스트에서 패스를 뿌리기 시작하면 KT 수비는 도움 회복 간격에서 반복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후반 체력 싸움 구간에서는 정관장의 빠른 템포와 로테이션 폭이 더 큰 우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하마니시 나나미가 볼 운반과 템포 조율을 모두 맡아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키아나 스미스 이탈 이후 외곽 창출과 트랜지션 전개가 동시에 약해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다. 이에라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오가며 해결 능력이 있지만 스페이싱이 무너지면 패스각이 사라져 영향력이 떨어진다. 가와무라 미유키는 안정적인 볼 배급을 가져오지만
상대가 라인을 좁히는 순간 공격 선택지가 제한된다. 골밑에서도 버텨줄 확실한 카드가 부족해. 인사이드 실점이 늘어나고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잦다. 결국 삼성생명은 전개와 마무리 양쪽에서 스미스 공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 뚜렷하다. KB스타즈는 박지수 복귀로 팀 전술의 중심축이 다시 완성되며 골밑 장악력이 확실하게 살아났다. 박지수는 포스트업 리바운드 수비 존재감 모두에서 리그 최정 상급이며 하이포스트에서도 패스를 뿌릴 수 있다. 사카이 사라는 박지수와의 22 플레이에서 뛰어난 타이밍 조절로 미스매치를 흔들어주는 핵심 자원이다. 김민정은 코너윙을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히고 수비에서는 헬프와 트랜지션 커버로 팀 밸런스를 잡아준다. KB는 골밑에서 한 번, 외곽에서 한 번 더 찌를 수 있는 구조라 상대 수비 플랜을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전력을 갖추고 있어 장기전에서도 안정감이 크다. 삼성생명은 외곽 핸들링 트랜지션 골 및 마무리까지 세 파트 모두에서 박지수 중심 KB스타즈를 상대로 버티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스미스 공백으로 하마니시에게 볼이 과하게 집중되는 순간 턴오버와 템포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크다. KB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점유율을 확보하고 사카이 김민정 외곽 라인을 활용해 삼성 수비를 계속 벌려놓을 수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리바운드와 골밑 집중력에서의 차이가 득점 간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리시브 토스 공격의 3박자가 안정적인 완성형 시스템 배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아라우조가 높은 타점의 파워풀한 스파이크와 후위 공격으로 꾸준히 득점을 책임진다. 알리는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소화하며 사이드 안정감을 유지하고 필요한 순간 블록 아웃으로 흐름을 바꾼다. 박준혁은 중앙에서 속공 타이밍과 블로킹 밸런스를 잡아주며 세트 중반 이후에도 조직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김지한은 디그와 후위 커버에서 안정감을 더해 랠리가 길어지는 구간에서 팀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전체적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도 패턴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완성도가 가장 큰 장점이다. 삼성화재는 외국인 공격수 아이를 중심에 두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아이는 하이볼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강력한 주포이며 후위에서도 과감하게 때리는 공격력을 지녔다. 김우진은 리시브 부담이 덜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강타와 코스 공략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세터 노재욱은 템포 있는 토스를 지향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볼 배분이 한쪽으로 쏠리는 약점이 노출된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하이볼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블로킹에 읽히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안정될 때만 본인이 원하는 템포를 구현할 수 있는 경기력 기복이 큰 팀 컬러를 갖고 있다. 이 경기는 조직력과 시스템 완성도를 갖춘 우리카드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매치업이다. 삼성화재는 아이가 폭발하는 날이면 세트를 따낼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틀이 금방 무너질 위험이 있다. 우리카드는 서브 방향 블로킹 매치업을 통해 아이의 타점을 떨어뜨리고 레프트 라인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 안정성과 블로킹 조직력에서 앞서는 우리카드가 주도권을 유지할 흐름이다. 다섯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와 킹켈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사이드 공격이 핵심인 팀이다. 빅토리아는 하이볼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강력한 스윙을 보유해 랠리가 길어질수록 존재감이 커진다. 킹켈라는 높이를 활용한 강타와 블록 아웃이 강점이며 후위에서도 공격 옵션을 열 수 있다. 이주아와 최정민이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책임지면서 리시브만 안정되면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이 단조로워지고 빅토리아 쪽으로 하이볼이 과도하게 몰린다. 이 과정에서 블로킹 공격 템포 모두 흐름을 잃으며 한 세트 전체 리듬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소희 모마이지훈 이윤정을 중심으로 공수 밸런스가 강한 팀이다. 강소희는 하이볼 처리와 결정력에 강점을 가진 윙 스파이커로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가 된다. 모마는 압도적인 타점과 파워를 가진 아포짓으로 블로킹 위에서 꽂아넣는 강타가 트레이드마크다. 이지훈은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활발하게 시도하며 상대 블록을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세터 이윤정은 리시브만 버텨주면 다양한 패턴을 꺼낼 수 있는 유형으로 운영의 폭이 넓다. 무엇보다 도로공사는 강서브 플로터 서브를 조합한 서브 전술이 뛰어나 상대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경기는 결국 어느 팀이 먼저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된다.
기업은행은 리시브가 버티는 구간에서는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지만 흔들리는 순간 빅토리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 반면 도로공사는 강소위모마의 화력의 서브 전술까지 더해져 상대 리시브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서브 리시브 블로킹 구조에서 더 안정적인 도로공사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라오스 대 베트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오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활용해 전방 숫자를 늘리는 축구를 구사한다. 왼쪽 윙백 웬파서스가 빠른 드리블로 측면 깊숙이 파고들며 컵백을 만드는 장면은 라오스의 대표적인 공격 루트다. 루안탈라는 박스 주변에서 세컨드 볼 반응이 뛰어나 혼전 상황에서 마무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윙백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며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전환 수비 상황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300이 중앙만 막다 보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취약점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라오스는 공격 의지가 강하지만 볼을 잃는 순간 전체 라인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큰 불안정한 구조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베트남 역시 3-4-3을 쓰지만 빌드업 전환 속도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라오스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다. 응우엔 꽝하이는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패스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탈압박 능력과 전환 패스가 뛰어나다. 팜투안 하이는 왕복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어 라오스 윙백이 올라간 순간을 노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스트라이커 티엔 리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 크로스 낮은 크로스 상황 모두에서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베트남의 중원 라인은 전환 상황에서 최소한의 잔여 숫자를 남겨두고 압박을 이어가는 능력이 안정적이라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결국 베트남은 측면 하프 스페이스 박스 주변을 동시에 공략하며 라오스의 느린 리커버리를 초반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3-4-3을 쓰지만 측면 뒷공간 관리 능력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라오스는 윙백이 올라간 뒤 전환 수비가 한 박자씩 늦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취약점이 반복된다. 반면 베트남은 꽝하이의 템포 조절과 투안하이의 침투, 티엔 린의 박스 장악으로 패턴 완성도가 높아 라오스 수비를 계속 흔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오스의 체력 저하와 간격 유지 문제까지 겹치면 베트남이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